여러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론 뉴욕타임즈가 인도네시아의 작은 부족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었기 때문입니다. 700개가 넘는 언어를 가진 인도네시아에서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지키기 위해 세계의 수많은 문자 중 한글을 선택한 찌아찌아족. 현재 그들의 마을에는 한글로 된 간판이 걸려 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며 그들의 전통 문화와 노래가 한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자도 아랍어도 아닌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하필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찌아찌아족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언어와 너무 잘 맞는다. 배우기 쉽다는 그들의 증언은 500년 전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의 과학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한글의 과학성에 매료된 외국인입니다. 예일대 언어학과에서 공부하던 에델린 시그널. 그녀는 원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유럽 언어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들은 비교 언어학 수업에서 한글을 접한 후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선택한 것처럼 그녀 역시 한글의 매력에 빠져 서울대학교 대학원까지 진학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 그녀를 한글의 세계로 이끌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일대 언어학과 재학 중인 에델린 시그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빠지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사실 좀 완벽한 유럽 언어 매니아였었어요.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는 이미 마스터했었고 독일어도 독학하고 있었거든요. 파리 소르본 대학 석사 과정이 제 꿈이었었죠. 룸메이트 제니퍼가 매일 케이팝 이야기를 해도 관심 없이 넘겼었어요. 근데 지난 학기에 비교 언어학 수업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업 중에 중국 교환학생이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했을 때 톰슨 교수님이 정말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세상에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고유한 문자를 가진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셨어요. 대부분의 문자는 그림에서 발전해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알파벳의 A도 원래는 소 머리 모양을 뒤집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글은 달랐어요. 세종대왕님이 언어학자의 시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드신 거였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어요. 거기다 15세기에 만든 문자가 현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니 더 놀라웠었죠.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글이 키보드로 입력하기도 쉽고 컴퓨터로 처리하기도 가장 효율적이었대요. 트위터 같은 SNS에서도 한글이 정보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셨었어요. 영어는 알파벳 하나하나 다 써야 하는데 한글은 모아쓰기가 가능해서 훨씬 효율적이었대요. 더 놀라운 건 한글의 유연성이었어요. 새로운 외래어도 한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소리든 거의 완벽하게 적을 수 있다고 했어요. 비빔밥, 김밥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이제는 영어 사전에도 올라갔다는 게 신기했었어요. 그 수업 이후로 한국어랑 한글에 완전히 매료됐었어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책은 다 찾아 읽었고 제니퍼가 추천하는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했었어요. 곧 K-팝 가사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됐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이유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때는 한문을 아는 사람들만 글을 쓸 수 있었는데 한글이 생기고 나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결국 서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까지 했었어요. 유럽 언어만 고집하던 제가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었네요. 돌이켜보면 참 신기해요. 관심도 없던 언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진정한 언어학도라면 어떤 언어든 선입견 없이 바라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웨이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평소에도 자기 주장이 강한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더 단단히 준비를 해온 것 같았어요. 웨이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PPT 발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허락하시자마자 USB를 꺼내더니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라면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더라고요. 무자가 한자의 입구에서 왔다느니 고의 이름인 기억이 한자음이라느니 하면서요. 심지어 한글이라는 단어도 한자에서 왔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이 한자로 쓰여진 것도 증거라고 했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려는데 웨이는 말씀하실 틈도 안 주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아예 한국 문화 전체를 거론하면서 한복이랑 한자, 심지어 김치까지 다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인 학생들은 얼굴이 붉어졌고 다른 학생들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근데 웨이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의 모음, 의도 한자의 한일에서 따왔다면서 한글은 그냥 한자를 현대화한 버전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더라고요. 톰슨 교수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면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려 했는데 웨이가 또 말을 끊고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글의 과학성마저 부정하면서 15세기에 그런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 수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럴듯하게 이론을 만들어낸 거라나요. 교수님이 제지하시려 했지만 웨이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심지어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하면서 컴퓨터가 서양에서 만들어졌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교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차가운 목소리로 웨이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본 적이 있냐고 물으셨는데 웨이가 당황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어서 한글의 제자 원리나 성운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아느냐고 물으셨는데 웨이는 그저 입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시면서 오늘은 한글이 왜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지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전 몰랐죠.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설명이 시작될 거라는 거려. 교수님의 반박이 시작됐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강인한 힘이 느껴졌거든요. 먼저 웨이에게 문자학을 전공했는지 물어보셨는데 웨이가 역사학이라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음성학이나 언어학은 공부했냐고 물어보셨지만 웨이는 고개만 저었죠. 그러고는 교수님이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지우시더니 가운데 크게 고노덜리 무바샤 이응을 쓰셨어요. 웨이의 주장대로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됐다면 왜 이 자음들이 모두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보라고 하셨는데 웨이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역 쌍기역 키익을 가리키시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 글자들이 모두 같은 계열의 소리를 나타내는 연관음소라는 거예요. 글자 모양도 비슷하다면서 이게 과연 우연일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교수님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자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화이트보드에 인체 구조도를 그리시면서 성대, 혀, 입술의 모양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놓은 혀가 위신몸에 닿는 모양, 무은 입술의 모양을 본떴다는 거였어요. 웨이가 뭐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됐죠.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은 더 놀라웠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재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를 어떻게 다른 문자를 베낀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하셨죠. 교수님은 컴퓨터까지 켜시면서 현대 기술에서의 한글의 우수성도 보여주셨어요. 알파벳은 선형적으로 처리되는데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조합으로 처리된다면서 이게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처리 방식과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500년 전의 문자가 현대 디지털 시스템과 이렇게 잘 맞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웨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는데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트위터 같은 SNS에서도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셨는데 헬로 5글자가 한글로는 안녕 2글자로 표현된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에 교수님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시면서 웨이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한자도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명품이지만 다른 문화의 독창성도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진 가운데 웨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귀끝까지 빨개져 있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죠. 아마도 그도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이제 교수님의 설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세계의 많은 문자 중에서도 한글처럼 과학적이면서 예술적인 문자는 없다면서 먼저 자음 체계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화이트보드에 자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기본자인 고노 덜리, 무, 바, 사, 이응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셨거든요. 발음 기관을 본떴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규칙이 정말 놀라웠어요. 고에 획을 더해서 크가 되고 나란히 쓰면 가 된다는 게 너무 체계적이더라고요. 웨이도 이제는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죠.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은 더 놀라웠어요. 기본자, 의로 모든 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는 와 의를 조합하고 오는 와 이를 조합한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글의 실용성에 대한 설명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외국어 발음이든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의 뱁소리는 팜으로, 프랑스어의 비음은 받침으로 표현할 수 있고 심지어 태국어의 성조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서의 장점도 놀라웠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는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컴퓨터 처리에 딱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도 훨씬 효율적이래요. 영어로 beautiful을 쓸 때는 9번을 눌러야 하는데 아름다운은 4번이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웨이가 조심스럽게 정보 전달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SNS에서 140자 제한이 있을 때 한글로는 영어보다 23배나 더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글은 배우기도 쉽대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어떤 단어든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래요. 한자처럼 글자마다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만난 걸작이자 실용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하셨거든요. 500년도 더 전에 이런 문자를 만들어낸 세종대왕의 해안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교실 전체가 완전히 매료됐어요. 웨이는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요. 유럽의 언어들만 고집하면서 이렇게 멋진 문자를 모르고 있었다니 부끄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도서관에서 한글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한국어 수업도 신청했죠. 웨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우리는 서로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실력을 키워갔어요. 그날 수업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평소에 즐겨 듣던 프랑스 샹송 대신 한국 노래를 듣기 시작했고 책상 위에는 한글 관련 책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한글을 만드셨는지 알면 알수록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를 만드셨다는 게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웨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한테 먼저 다가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면서
이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만나서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죠. 신기했던 건 웨이가 한자를 알아서 오히려 더 빨리 습득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자어 어휘는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룸메이트 제니퍼는 제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전에는 케이팝 얘기만 해도 귀찮아하던 제가 이제는 먼저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니까요. BTS나 블랙핑크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공부하는 제 모습이 제니퍼한테는 정말 신기해 보였나 봐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입력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거든요. 영어로 긴 문장을 입력할 때보다 한글로 쓸 때가 훨씬 빠르고 편했어요. 톰슨 교수님도 저희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셨나 봐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저희를 따로 부르시더니 한국어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고문을 맡아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동아리 활동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토론할 때가 가장 흥미진진했죠. 각자 발견한 한글의 특징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볼 수 있었거든요. 웨이는 특히 한자와 한글의 차이점을 연구하는데 푹 빠졌어요. 두 문자 체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이제는 문화적 우월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희 동아리는 작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한글의 매력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줬어요. 한글의 디자인적 요소를 강조한 포스터도 만들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도 제작했죠.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과 협업하면서 한글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한글의 조형미에 매료됐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한글의 디지털 처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공대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예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가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 체계와 비슷하다는 걸 시각화하는 작업이었는데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기술과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게 신기했어요. 웨이도 자기만의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한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한글의 창제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거였죠.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진정한 연구자의 자세로 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어느 날은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도 제가 한글에 대해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걸 보고 놀라워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잘 몰랐다면서 이렇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 새삼 자부심이 생긴다고 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셨는데 우리의 전시 내용을 보시고는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다음 학기에 있을 국제학술 대회에 저희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쓰는 게 일상이 됐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간단한 문장밖에 못 썼지만 이제는 제 감정과 생각을 꽤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됐죠. 한글로 쓸 때면 왠지 더 섬세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웃음이 나요. 유럽의 언어만이 우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매일 한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좋아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도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파리 소르본 대학 석사 과정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울대학교 국어학과 대학원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연구를 해보고 싶거든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이 가지는 장점들을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어요. 웨이와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식당에서 만나요. 한국어로 대화하면서 한국 음식도 즐기는데 이런 문화적 경험도 언어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웨이가 김치찌개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는 게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맵다고 투덜거리더니 이제는 제가 먼저 한국 식당에 가자고 조르곤 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돼요. 한글에는 백성을 사랑한 왕의 마음, 과학적 정신, 그리고 실용성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런 소중한 문화유산을 알게 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한글에 대한 제 관심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특히 국제학술 대회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저와 웨이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어요. 연구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자동 완성 기능이나 예측 변환 시스템에서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컴퓨터의 연산 체계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래요. 톰슨 교수님도 저희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현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해보라고 제안하셨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운 발견으로 이어졌어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한글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든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웨이는 특별히 한글과 한자의 디지털 처리 방식을 비교 연구했어요. 처음에는 한자가 더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그 차이가 훨씬 크더라고요. 한글은 기본 자소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지만 한자는 각각의 글자를 따로 처리해야 해서 시스템이 훨씬 복잡하대요.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실험도 했어요. 다양한 언어 사용자들에게 처음 보는 한글 문장을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했거든요.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분 정도 기본 원리만 배우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다른 문자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학술 대회 당일 저희 발표는 뜻밖의 큰 호응을 얻었어요. 특히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기계학습에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웨이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자기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문화적 우월성을 따지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어요. 학술 대회가 끝난 후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웨이도 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저희는 서로 마주 보며 웃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매주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이끌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 둘뿐이었는데 어느새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이게 됐어요. 다들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에 매료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공대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배우는 걸 정말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행을 결심하게 된 건 그날 학술 대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한국에서 오신 김 교수님이 저희를 따로 불러 세우셨거든요. 자네들의 한글에 대한 열정이 인상적이네.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공부해보지 않겠나?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 유학이 저희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특히 한글의 디지털 시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현지에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웨이도 같은 생각이었대요. 부모님은 좀 놀라셨어요. 내일 프랑스 유학을 꿈꾸던 제가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니 이해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확고한 학문적 목표가 생긴 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한글 공부를 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한국인 할머니께서
제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시면서 초콜릿도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서울에 도착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었는데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이 술술 읽히는 게 신기했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읽어보던 한글 하나하나가 다 특별하게 느껴졌었어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했었어요. 특히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세종대왕님의 과학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앞서갔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거든요. 웨이도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연구 주제도 찾았었죠. 한글의 제자 원리가 현대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어요. 한국에서의 일상도 정말 특별했었어요. 지하철을 타면서 한글로 된 안내 방송을 듣고 카페에서 한글로 메뉴를 읽고 길거리에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었죠. 특히 한글날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어느 날은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옛날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자 창제 원리를 설명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박물관 관장님께서 저희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특별히 더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었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또 다른 특징들을 발견하게 됐었어요. 특히 한글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시스템과도 굉장히 호환성이 좋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자음과 모음의 기본 구조가 점자로 옮기기에도 매우 효율적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리는 없었을 텐데 우연히도 이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었어요. 거리의 간판들, 지하철의 안내문, 스마트폰의 메시지들, 이 모든 것들이 한글로 표현되는 걸 보면서 이 문자가 얼마나 실용적이고 아름다운지 매일매일 새롭게 느꼈었어요. 웨이와 저는 매주 한 번씩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만났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관광객처럼 사진이나 찍었는데 나중에는 거기 앉아서 한글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을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 됐었죠. 한자와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었고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희는 큰 결심을 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도 한국에 남아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한 거였죠.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예일대로 돌아와서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했었어요. 돌아보면 정말 신기한 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유럽 언어만 고집하던 제가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었으니까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와 한글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한글의 관계에 대해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또 음성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글이 가진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웨이도 비슷한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 친구는 한글과 한자의 디지털 융합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두 문자 체계의 장점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다나 봐요. 우리는 앞으로 같이 연구하면서 문자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들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도 제 큰 목표가 됐어요. 언젠가는 테드 강연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됐는지, 제가 경험한 한글의 매력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세종대왕님의 위대한 업적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돕고 싶거든요. 이게 제가 한글에게 받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언어들도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제는 한글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됐어요. 한글을 통해 배운 게 정말 많아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과학과 철학, 그리고 한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깨달음을 준 한글과 함께 이제 저희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예전에 웨이가 한 말이 기억나요. 우리가 그때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멋진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편견과 오해가 새로운 발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올해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관광 박람회 WTM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180개국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관이 단연 최고의 주목을 받으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기존 관광 강국인 일본, 중국을 제치고 한국을 찾는 유럽 관광객이 무려 86만 명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25%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40년 경력의 베테랑 여행사 대표도 이런 건 처음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에 빠졌다는 한 영국 여행 전문가의 놀라운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년간 여행업계에서 일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날의 기록들. 과연 그녀가 본 충격적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활동하는 여행 유튜버 소피 베넷입니다. 소피 엘리자베스 베넷이 제 본명이지만 모두들 저를 소피라고 부르죠. 현재 Sophie's World 초어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320만 구독자분들과 여행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어요. 실은 여행 유튜버가 되기 전 저는 BBC 여행 프로그램의 리서처로 일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BBC에 입사했죠. 그때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이었어요. 아시아 여행이라고 하면 일본이나 태국, 베트남 정도였죠. 런던 시내만 봐도 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차이나타운이나 스시 레스토랑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런던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살고 있는 쇼디치 지역만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빈티지 샵들만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한국 식당들과 K-뷰티 매장들로 가득해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 스튜디오로 출근하면서 지나가는 옥스포드 스트리트의 변화는 놀라워요. 1년 전만 해도 없던 한국 화장품 매장이 4군데나 생겼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시아 관광객들을 위한 매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새로 생긴 한국 화장품 매장 앞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죠.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영국 현지인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단골 카페의 바리스타 제인도 그 줄에 서 있었어요. 그녀 말로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이 자신의 민감한 피부에 딱이라더군요. 특히 재미있는 건 제 여동생 로즈의 변화예요. 15살인 동생은 원래 발레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영국 소녀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방 안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되었고 주말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니더니 이제는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는 16살 생일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기까지 했죠. 런던의 토트넘 코트 로드는 더욱 놀라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저 평범한 상점가였는데 지금은 작은 코리아타운이 되었어요. 한국 식당들은 기본이고 K-뷰티 숍, K-팝 굿즈샵, 심지어 한국 카페까지
점심시간만 되면 한국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려요. 특히 한 떡볶이집 앞에 긴 줄은 이제 런던의 명물이 되었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매운맛에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 2회는 꼭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보수적인 영국인이셨던 어머니께서 요즘은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셨거든요. 며칠 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는 더 재미있으세요. 원래 역사학과 교수이신 아버지께서 한국 사극에 매료되셔서 주말마다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찾아보세요. 덕분에 저희 가족의 저녁 식탁도 변했죠. 전통적인 피시앤칩스 대신 김치찌개를 시켜 먹는 날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마침 이번에 세계관광박람회 취재 기회가 생겼죠. 5년 동안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WTM은 매년 가봤지만 올해는 뭔가 특별할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박람회 주최 측에서도 올해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박람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부터 K-팝 음악이 들려오더니 입구에서부터 한독관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180개국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박람회인데 모두가 한국관부터 찾는다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180개국의 관광 산업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한 나라가 주목받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10년간 여행 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K-팝과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기성세대들까지 한국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는 순간이었죠.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동안 제가 봐왔던 WTM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목격했어요. 보통 박람회 첫날은 업계 관계자들의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관 주변은 마치 K-팝 콘서트장 앞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국의 관광 정책이나 통계 자료를 차분히 취재하던 기자들이 이번엔 모두 한국관으로 몰렸거든요. BBC, CNN, 알자지라 등 세계 각국의 유명 방송사 기자들이 한국관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한 기자에게 물어봤죠. 왜 이렇게 한국관에 관심이 많나요? 그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소피,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그는 자신의 10대 딸이 한국 여행을 가고 싶어 조르는 바람에 이번 박람회에서는 한국관 취재를 특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173.25제곱미터라는 꽤 큰 규모의 부스였는데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체험존은 완전 인기 폭발이었죠. 40대로 보이는 한 여행사 CEO가 진지하게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비즈니스 미팅 현장이었어요. 보통 WTM에서는 각 부스마다 조용히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국관의 미팅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의 미팅 참석자들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대화로 이어졌다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한국 여행사 대표님과의 대화예요.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신데 이런 건 처음이라며 연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한국 여행 상품을 팔기 위해 애를 썼는데 이제는 오히려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해요. 심지어 폴란드, 루마니아, 멕시코에 지사를 새로 내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여행사 부사장님도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영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대부분 노년층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신혼부부는 기본이고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도 급증했대요. 특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왔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 동생 로즈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로즈도 이런 트렌드의 한 부분이겠지 라고 말이죠. 내가 동생 얘기를 꺼내자 부사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요즘 로즈 같은 10대들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어요. 보통 박람회장에서는 간단히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관에서 준비한 비빔밥과 불고기가 순식간에 동이 났거든요. 심지어 다른 국가관 담당자들까지 한국 음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흥미로운 대화가 들려왔어요. 스웨덴의 한 여행사 대표가 자신의 딸에게 전화하면서 한국 화장품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제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문화를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렇게 박람회의 첫날이 지나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가보고 싶은 나라 정도가 아니라 꼭 가봐야 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것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요. 박람회 둘째 날은 더욱 특별했어요. 한국관에서 준비한 K-Culture Experience Zone이 오픈했거든요. 한복 체험, 한글 캘리그라피, 전통차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어요. 저도 한복을 입어봤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항상 동경하던 제인 오스틴 소설 속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어요. 영국의 유명 서예가이자 제 오랜 친구인 사라가 먼저 체험해보더니 한글이 마치 예술작품 같다며 감탄했어요. 소피,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각각의 글자가 하나의 작은 그림 같아. 실제로 한글을 써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글의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10대 소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끌고 와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부스 앞에 세워두고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기심이 생겨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죠. 그 소녀의 이름은 나타샤였는데 K-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나타샤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대요. 하지만 이번 박람회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보고 안심하셨다고 해요. 특히 한국관에서 만난 대학 관계자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국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어요. 오후에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어요. MIC 기업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이 이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특히 영국의 대형 기업들이 직원 포상 여행지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흥미로웠어요. 한 기업 담당자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트렌디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완벽한 선택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 화장품 샘플을 받아서 파우치에 넣고 있는데 옆에 있던 중동 관광청 대표가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한국 제품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신도 샘플을 몇 개 받아가시더라고요. 이날 하루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특히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로만 주목받는 게 아니라 교육, 비즈니스, 라이프 스타일 등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박람회의 셋째 날, 저는 특별한 미팅에 참석했어요. 영국의 주요 여행사 대표들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하는 간담회였죠. 평소 같으면 지루할 수 있는 미팅이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마도 이전 이틀간 보았던 놀라운 광경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미팅 시작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보통은 딱딱한 정장 차림의 대표들이 통계 자료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데 이날은 마치 문화동호회 모임 같았어요. 대표들이 하나같이 한국 드라마나 예능에서 봤던 장소들을 언급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태원 클라스의 촬영지를 패키지 여행 코스에 넣고 싶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런닝맨에 나온 미션 장소들을 둘러보는 특별 투어를 기획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중년 여성 대표님은
자신의 경험을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지난 주말에 손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녀의 취미를 이해해 주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푹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손녀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됐죠. 이 말에 다른 대표들도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토마스 앤 쿡의 CEO 발언이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한국 문화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다른 문화 트렌드들처럼 금방 식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에요.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통계 자료를 보니 더 놀라웠어요. 올해 9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유럽 관광객이 86만 명이라고 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증가한 숫자죠. 그것도 항공료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말이에요. 심지어 대부분의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 상품 예약이 연말까지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표님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을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하셨어요. 미팅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여행사 직원이 자신의 상사에게 열정적으로 한국 여행 상품 기획안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 층은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를 원해요. 한국의 카페 문화, 플라워, 카페, 루프탑 바 같은 곳들이 퍼펙트예요. 특히 홍대나 가로수길 같은 곳은 포토존이 너무 많아서 SNS 콘텐츠 제작하기에 최적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어요. 제 동생 로즈가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먹게 됐는데 이게 또 하나의 문화체험이 되더라고요. 예쁘게 포장된 도시락을 보면서 다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특히 한 대표님이 이런 도시락 문화도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준비한 New Korea Experience 세션을 방문했어요. 전통적인 관광지 소개가 아닌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자리인데 한강 피크닉 문화, 청계천 밤도깨비 야시장, 홍대 인디문화까지 제가 몰랐던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흥미로운 토론이 시작됐어요. 한 여행업계 베테랑이 아시아 관광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문을 열었거든요. 10년 전만 해도 영국인들의 아시아 여행하면 일본의 벚꽃 구경이나 중국의 만리장성 관광이 대세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꿈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있지만 뭔가 정체된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지만 현대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지점이 적어요. 한 여행사 마케팅 디렉터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경복궁 옆에 현대적인 카페거리가 있고 한복을 입고 최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젊은이들이 있죠. 이런 반전 매력이 특히 인기 있어요. 실제로 한국 여행 상품을 검색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MZ세대의 선호도 변화가 극명했어요. 예전에는 도쿄의 아키하바라나 하라주쿠가 젊은이들의 성지였다면 이제는 홍대와 강남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고 해요. 한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를 보니 가장 가보고 싶은 아시아 도시 1위가 서울이더라고요. 도쿄는 3위, 베이징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대요. 음식 문화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런던의 일식당들이 줄어드는 대신 한식당이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스시는 이제 식상하다는 평가가 많아졌고 대신 떡볶이, 치맥, 삼겹살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중식당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문화적 영향력도 달라졌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무협 드라마가 특정 마니아층의 문화였다면 K컬처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중문화가 됐어요. 실제로 K드라마는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고 K팝은 길거리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어요. 일본이나 중국 여행이 한 번쯤 가보는 여행이라면 한국은 자주 가고 싶은 여행지가 됐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23번씩 재방문한다는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 됐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관광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을 정도죠. 한국관광공사 관계자의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실제로 이번 박람회에서도 여러 국가의 관광청이 한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작년 이맘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일본 여행 상품을 기획하느라 바빴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변하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관광산업의 새로운 역사가 써지고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하는 기분이었어요. 박람회의 마지막 날, 저는 가장 인상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세계 각국의 관광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2025 글로벌 관광 트렌드를 논의하는 콘퍼런스였죠. 평소 같으면 각 나라가 자국의 관광 정책을 자랑하느라 바빴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두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한 프랑스 여행사 대표의 질문으로 토론이 시작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기존 관광 강국들의 반응이었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관광 강국들도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벤치마킹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와 미래를 팔고 있어요. 이탈리아 관광청 대표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실제로 한국은 전통 문화유산부터 현대 대중문화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광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콘퍼런스 중간에 흥미로운 데이터가 공개됐어요. 전 세계 MZ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조사에서 한국이 프랑스, 이탈리아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는 여전히 미국이었지만 증가세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관광 소비 패턴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쇼핑이나 관광지 방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경험과 공감을 중시한다고 해요. 한 리서치 업체 대표는 한국 관광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경험 중심의 관광 상품화라고 분석하더라고요. 또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앞다투어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부티크 호텔들은 한국의 전통 가옥을 개조한 숙박시설을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원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어요 라는 설명이었죠. 콘퍼런스가 끝나갈 무렵 한 참가자가 재미있는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관광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요? 그때 한 관광 전문가가 인상적인 답변을 해주었어요. 한국은 관광객을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문화의 공유자로 대우하기 때문이에요.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죠. 마지막 순서로 2025년 관광 트렌드 전망이 발표됐는데 거기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어요. K문화를 중심으로 한 테마 여행, 한국식 웰니스 관광, 푸드 투어리즘 등이 주요 트렌드로 꼽혔거든요. 심지어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관광 상품을 기획할 때 한국식 접근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이번 박람회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관광 산업의 성공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혁명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관광이라는 창구를 통해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이번 WTM을 통해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됐어요. 단순히 여행 유튜버로서 세계 각국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국과 영국을 잇는 문화 전달자가 되고 싶어졌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살아보려고요. Sophie's World Tour 채널도 Sophie's Korea and Beyond로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에요. 한국의 관광 트렌드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문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거든요. 어쩌면 이번 박람회는 제게 단순한 취재가 아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